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교량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5개월 전에 안전 양호 판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취재했습니다. 완공된 새 아파트가 2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5,500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민간 임대주택 단지지만 지금까지 한 세대도 입주는커녕 분양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바로 어제 오전 9시 45분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한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정자교가 붕괴됐습니다. 빵 나면서 브르르 이렇게 떠는 소리 있잖아요. 폭탄이 쭈두루룩 터지는 소리. 나라고 저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깜짝 놀래죠. 평소 출퇴근 시간이면 사람들이 붐비는 교량. 한 남성이 보행로로 진입하던 그 순간 갑자기 가드레일과 신호등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죠? 갑자기 이제 쿵 소리 나면서 저는 신호등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다리가 이제 밑에서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약 5m 아래 산책로로 무너져 내린 건 가드레일과 신호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량의 차도 가장자리에 보행로가 유실되며 당시 그 길 위를 지나던 2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함께 추락했던 건데요. 1명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여성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남성 한 명이 크게 다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내 우리 스트라고 다니면서도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기 왜 이게 왜 그랬어? 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속으로는 이것이 안정감은 위험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언젠가는 저거 무너지겠다, 큰일 나겠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출근 시간이었거나 비가 오지 않아 산책로에 사람이 더 많았더라면 대형 참사가 날 수 있었다는 주민들. 그래서인지 이번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데요. 이에 시청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 정밀 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정자교를 보수해 2022년엔 B등급 양호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요. 저희는 튼튼한 다리 중에 하나다. 가장 안전한 다리 중에 하나다. 지켜지니까 거기에서 그만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30년이 된 정자교를 매일같이 지나던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전진단은 양호라 판단했지만 정말 안전한 교량이었던 것일까?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간단한 도구하고 주로 육안 점검에 많이 의존해요. 조금 그러니까 보수를 했으니까 판단하는 데서 이게 C등급이었다가 B등급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애초에 제대로 된 안전진단이 이루어졌던 건지 의문은 커지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저쪽 다리도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경사가 이래가지고요. 한번 가보시면 어제 저녁 정자교와 비슷한 시기 지어진 다른 교량에서도 침하 현상이 발견되며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으로 얻는 안전이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26일 일요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왕복 8차선 도로 한편에 형체를 잃은 차량 한 대가 발견됩니다. 온 동네가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꽉 벼락치듯 꽝 하고 울리더니 전봇대하고 일대가 다 흔들릴 정도로 옆에 군부대가 있어서 포 잘못 쏜지 알고. 대형 사고라도 난 듯했던 굉음의 정체는 서행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고만 흰색 차량. 그 엄청난 충격과 함께 검은색 승용차가 인도까지 밀려나며 가로수와 전봇대를 들이박았는데요. 옆 차로를 함께 달리던 차량까지 연쇄 추돌하며 총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도로에 울려 퍼진 굉음과 함께 인근 상인들도 하나둘 나와보기 시작합니다. 다들 예상치 못한 광경에 경악하던 것도 잠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차량 내부가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데요. 좀 처참했죠. 차가 종이잔처럼 찌그러졌다. 가로로 있는 게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90도로 전도된 차량, 게다가 전봇대와 가로수 사이에 끼어 압착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입은 그 차주분이 그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죠. 살려주세요라고 계속 신음하면서. 말 그대로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 안에 갇힌 운전자. 시민들은 그의 구조 요청에 차 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압착된 차 안에 낀 운전자를 꺼내기란 불가능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그게 너무 심하게 훼손되다 보니까 내부의 구조 대상자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대원들에게도 어려웠던 구조 작업 현장.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먼저 차를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운전석에 남성 한 분, 뒷좌석에 여성 한 분, 뒷좌석 분은 경상이고 운전석 분은 골반 통증, 안면부 손상 여러 가지로 이송하면서 또 의식도 소실되고 그래서 좀 심하게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차로 변경을 하며 삼중 추돌 사고를 낸 흰색 차량 운전자. 음주는 특정해봤는데 음주는 없습니다. 일단 약물 이런 것도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주장은 초행길이고 부산 이런 데도 오니까 좀 기분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속도를 낸 것 같다 얘기하는데. 결국 운전자는 여행길 들뜬 마음에 과속을 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고 차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면서 추돌까지 했는데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한 것으로 평가되고 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고 난폭운전죄, 업무상 과실 자동차 파괴, 전복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 4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길이라 한들 운전 습관이 달라질까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속운전,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말 똑바로 안 해, 당신? 왜 거짓말해? 왜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셔? 한 주민과 경찰 앞에 무릎을 꿇는 40대 남성.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까지 하는데요. 그들의 만남은 지난주 일요일 아들과 찾은 이 공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들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그 여자애만 그날따라 아무 표정도 없이 그 남자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오다 가다 만나 안면이 있던 9살 아이가 낯선 이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주민. 그런데 지나가는 주민이 술을 떨어지는 장면을 봤대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이 손을 잡고 나가더라고요. 남성이 아이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모습을 봤다는 한 주민의 얘기를 들은 그는 불길한 예감에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급히 아이 이름을 불러 세웠는데요. 기록 따라가니까 삼촌인데 왜 따라오냐. 그 남자가 기록만 묻더라고요. 인형만 주고 데리고 다시 올 거다. 근데 막 그런 말을 되풀이 하길래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그 어린애한테 술 따르라는 건 그러잖아요. 친삼촌이라 주장하며 인형만 주고 나올 거라는 남성. 아이 역시 삼촌이 맞다고 하자 주민은 긴가민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를 데려가게 두고만 볼 순 없었다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성의 집 앞까지 쫓아간 주민.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제가 계단 아래 서 있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애한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진짜 삼촌 맞냐? 그게 집이 어디고 할머니 이름이랑 아냐고 영상 높이고 하니까 그때사 실토를 하더라고요.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은 주민은 곧장 경찰을 불렀습니다. 조카예요? 뭘 조카예요? 말 똑바로 안 해, 당신? 근데 왜 조카를 미안해요. 뭐 진조카라며 처음부터. 데리고 간 거예요? 당신이 인형하고 하하고 내가 기세니까 따라가자 약속을 말 안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는 남성. 그저 아이가 예뻐 인형과 종이약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이 보이지. 신고자가 신고 안 했으면 안에서 못 일날 뻔했어요. 피의자가 누가 물어보면 내가 삼촌이라 이야기해라 그랬어. 그래서 저희들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이번 주 내로 송치를 할 거예요. 미성년자 유괴와 같은 동종 전과는 없지만 일면식 없는 사이에 행한 중대 범죄 사안을 고려해 현재 남성은 구속 상태.
폭력이나 협박으로 납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속이거나 유혹해서 유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가 될 것 같습니다.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추행 또는 간음 목적이 입증이 된다면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다면 무릎을 꿇지도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추격한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심 속에 우뚝 서 있는 이 아파트는 공사가 완료된 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단 한 명도 입주는 물론이고 분양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진입로가 야산에 막혀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자, 이 문제의 이 아파트는 언덕을 넘어가야만 비로소 아파트 정문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가 정문입니다. 여기가요? 예. 자, 195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지만 단지와 조경 공사까지 다 끝났어도 이 진입로 문제 때문에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째 지금처럼 피워놓고 있으면은 이제 헌집된 거나 마찬가지지. 동물스러운 그런 공간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짠하죠. 뉴스데이 지원해주는 거는 그것을 한번 받아줄 거예요. 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이 약 5,500억 원이 투입된 국가 정책 사업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현재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이 아파트. 공사가 끝나고도 2년째 제대로 된 진입로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왜 이곳엔 길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 조성 예정이었던 아파트의 진출입로는 현재 이 야산 부지가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땅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달래가지고 매입 못해서 길을 못 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계획했던 진입로의 경계에는 단독주택 2채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기 어렵다는 주장인데요. 해당 건물의 건물주 입장은 어떨지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보고 왜 알바 그러는 거야? 33,000평을 340억에 살 때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이 자리만 21년이에요. 21년. 찾아왔지. 아파트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땅을 넘겨줘 내가. 이놈들은 땅을 넘겨왔으니 10원도 안 주고 그 땅값도 안 주고 해서 내가 지금 10원 5년째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수년 전부터 공동개발에 문제가 생기며 현재 아파트 부지는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던 중 아파트 사업이 진행됐다는 주장입니다. 공사한다는 정보를 내가 들어. 내용집을 관계기관 6군데 보낸단 말이야. 자, 하지 마시오. 여기는 소송이 붙어 있고 이거는 절대로 허가도 내주지 마시고 2010년 12월 내용집을 보내. 자, 토지 관련 분쟁으로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 증명서도 보냈다는 건물주. 하지만 이 지자체는 진입로 문제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핵심이 분쟁 원인은 이게 도로만으로는 주택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 도로가 선형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개설권 자체도 이제 조합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 자, 진입로 건설을 위해서는 남은 건물 2채를 재개발 조합에서 강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관련 협의도 있어 왔다고 하는데요. 조합이랑 상가 이주부랑 협의를 해서 하는 조건 이거 이제 승인이 나갔던 거고 합의가 이행이 안 돼서 초기에 협의된 계획을 조합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도로 개설을 위해 조합과의 협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도로는 고속도로로 이어지거나 필수 차선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진입로 개설이 힘든 상황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 조합은 왜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조합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통과시켜야 되는 걸 다 임원들이 도장을 찍어서 거짓했단 말이야. 자, 정식적인 총회를 거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인데요. 우리가 무슨 이득이 있다. 우리가 조합이 지금 어찌 될지 모르잖아. 조합장 세 분이 다 효력적으로 갖춰본 상태입니다. 가짜 조합장이라고 나서고 지금 쌈박질을 하고 있고 각종 투정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도 사실상 공석이 되며 협의와 사업은 전부 표류 중인 상황. 결국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지금 공적 자금이 투입된 자금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만 해도 하루에 9천만 원 꼴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약 300억의 손실이죠.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 매월 약 3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시행사. 주민들은 이곳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말합니다. 예술을 개발된다고 20년 동안 한 번도 개발된 적이 없어요.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문제죠. 저거 맹지 아니에요. 지킬 거야. 근데 네 땅 내가 쓸게. 해줘 안 해주지. 칼부림 나지. 허가를 내줘서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는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진입로가 없었던 상황에 어떻게 사업 승인이 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근데도 법적으로 허가를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고 저희 감사를 민원도 엄청나게 넣어서 감사도 많이 했어요. 5-6번은 되는 것 같은데 다 저기 그런 거 없었어요. 자, 진입로는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도 있었고 행정 절차상 승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지자체. 분쟁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승인의 요건에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법률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진입로 부지의 확보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난관이나 장애가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사업 승인을 이제 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오늘도 도심 속에 우뚝 선 채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조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파키스탄 곳곳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사람들이 몰린 원인은 바로 구호 물품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빈부격차가 커질 뿐 아니라 물품을 노린 강도 사건도 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성스러운 기간을 맞이한 파키스탄. 한 배급소 앞에 몰려든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라마단 기간이기도 하고요. 무슬림은 자신의 수입 중에 일정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파키스탄 전역에서 현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식과 자선의 의무를 실천해야 하는 라마단 기간. 카라치의 한 기업에서도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민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줬는데요. 여기에 약 700명이 일시적으로 쏠리며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이 압사당한 겁니다. पीछे वाले लोग नहीं समझ रहे तो दूसरे के ऊपर गिरे जा रहे थे तो मैं भी दबी हुई थी तो वो पानी का पाइप खोलने के बाद पानी खोल दिया मैं तो आपसे याद कर रहा हूँ कि फिर वहाँ पर जो लोग टूट पड़े उसको भी चीज की एहसास नहीं हुआ कि फिर हमारे पैरों के तले नीचे कौन है कौन नहीं.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만큼 카라치뿐만 아니라 곳곳의 배급소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구호 물품을 노린 폭행과 절도까지 이어지며 경찰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년과 같은 행사에서 전례가 없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 시민들이 이렇게 배급소에 몰려든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그중에서도 급격히 오른 게 식료품 가격이었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식량을 구하는 데 아마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5%를 넘어선 파키스탄. 경제 상황이 악화된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난해 파키스탄을 덮쳤던 대홍수로 꼽히는데요. 국토의 3분의 1을 잠기게 했던 홍수의 여파로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 공급까지 어려워지며 결국 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거죠. नमक मिर्च या अचार से ही खाना खा लेते हैं रोटी खा लेते हैं गरीब आदमी बंदा करे तो करे ही क्या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정말 하루에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좀 제대로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절실하게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Former President Trump was criminally charged, arrested, and appearing before the judge.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4일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범죄자 인식 사진인 머그샷과 수갑 없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미 대통령이 이렇게 기소가 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진짜 다들 이렇게 당황해하고 황당해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연방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돈은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성추문을 무마하고자 장부를 위조하면서 선거자금법 위반 등 무려 34개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And I never thought anything like this could happen in America. Never thought it could happen. The only crime that I have committed is to fearlessly defend our nation from those who seek to destroy it. Why did Donald Trump repeatedly make these false statements? The evidence will show that he did so to cover up crimes relating to the 2016 election. 게다가 이번 기소가 대선을 겨냥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 촬영조차 하지 않은 일명 머그샷 티셔츠를 지지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법원 출석 당일 뉴욕은 그야말로 첨예한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기소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원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인 건데요. 의회 폭동 사태와 같은 현상을 우려해 3만 5천여 명의 경찰들이 배치됐지만 지지자들 간의 충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공화당 내에서 노통령 후보로 트럼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소 소식 이후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공화당 내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달아난 트럼프 전 대통령. 게다가 이틀 만에 한화 약 66억 원의 후원금이 모이는 등 기소를 오히려 선거운동의 소재로 활용 중인데요. We love President Trump. We think this attack is because they fear him. 뉴욕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저는 뉴욕에 있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지 트럼프의 파워는 아직도 무시할 수 없고 정말로 미 전역에 지지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다음 공판은 9개월 뒤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기를 든 채 바닷속에 잠수한 사람들. 이스라엘 국기가 빼곡한 이곳은 홍해 바닷속인데요. 깃발을 흔들면서 물속에 잠수한 이들은 특수부대 예비역입니다. Without a doubt, the worst time we've ever been, in my view, the state of Israel. 물속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도 이스라엘 국기를 든 시민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무려 석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항의 시위. 시위는 사법개혁안 때문인데요. 정부의 권력을 무제한으로 주는, 그러니까 거의 독주할 수 있게끔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2021년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서 실각했던 이스라엘 총리. 하지만 3개월 전 총리직으로 복귀한 직후 의회 표결로 정당하게 선출된 총리를 대법원 등 사법부에서 관여하는 게 모순이라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안 내용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의회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뿐만 아니라 총리 탄핵권을 삭제하는 직접적인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에 전국적으로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 거죠. Criminals are going to wipe out what 4 generations of my family put in this land. The world, listen, we will fight for this democracy. 50만 명의 시민들이 도로와 공항, 쇼핑몰 등을 점거하는가 하면 학교와 예비군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등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למען בנותינו ובנינו. צריך לעצור בעת הזו את תהליך החקיקה.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까지 개혁안 반대를 선언하자 총리가 장관을 해임하며 분노의 불길은 커졌죠. Everyone here served in the army and they are serving too. And we are going to protect the democracy. 급기야 입대 거부자까지 등장하고 일부 경찰들이 반대 시위에 가담하자 총리실은 국방부 장관 해임을 연기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מתוך הרצון למנוע את הקרע בעם, החלטתי להשהות את הקריאה השנייה והשלישית של החוק במושב הזה של הכנסת, כדי לתת זמן לנסות להגיע לאותה הסכמה רחבה לקראת החקיקה במהלך הכנסת הבאה. 일단 협상을 미루지만 이게 완전하게 끝나지 않는 이상은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죠. 그만큼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니까요. 개혁안 발의를 미룬 정부와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대. 이 간극이 어떻게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일명 이민자들의 통로로 불리는 멕시코.
남미에서 출발해 미국 국경을 몰래 넘으려던 사람이 지난 한 해 200만 명에 달했는데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북부의 이민청 수용소. 어디선가 갑자기 불길이 치솟으며 건물 내부를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이민자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지만 닫힌 문을 그대로 두고 도망치는 이민청 직원들.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안에 보면 창문이 없어요. 비상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재 발생과 동시에 탈출에 급급했던 직원들이 이민자들의 유일한 탈출구를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결국 수용소에 있던 불법 이민자 등 40명이 화마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유가족 등 이민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사에 나선 멕시코 정부. En la puerta del albergue pusieron colchonetas del albergue y les prendieron fuego. 미국 미립국 시도에 실패해 수용소 생활 중이던 불법 이민자가 방화를 저지른 게 참사의 원인이었다고 지목했는데요. A todas esas personas que estuvieron ahí, que fallecieron, les pudieron abrir la reja porque de la reja a donde separa los agentes de migración son ni metros.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이민청의 책임자를 체포하고 수용소를 영구 폐쇄 조치한 멕시코 정부. 터지기 터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이민자 정책이 당장 한 달 남았거든요. 5월 11일부로 종료된다고 했는데 희망을 품고 이제 멕시코로 넘어와서 체류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어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이민자는 발견 즉시 추방하는 강경책을 유지해온 미국. 하지만 내달 정책이 끝날 것으로 예견되면서 이주 희망자가 몰린 겁니다. 남편이 이민청 업무를 조금 해서 물어봤었는데 원래의 취지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장소인 거예요.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영상에 보면 범죄자들을 가둬놓는 장소처럼 보였거든요. 잠자리뿐만 아니라 식수 공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 속 목숨까지 잃게 되면서 이민자들의 분노는 커진 상황. Se respeta, todo inmigrante tiene el derecho a tener una seguridad, ser protegido hasta por el mismo migración, no maltratado ni violentado por migración ni por ninguna autoridad. 불법 이주민과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멕시코. 더 이상 길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에도 안 나오는 집주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 집주인의 어마어마한 체납세금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죠. 자, 여기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현황을 조회하고 싶은 나전세 씨. 체납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괜히 집주인한테 말했다가 계약하지 말자고 하면 어떡해요? 무슨 소리세요? 이제 체납 현황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4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이제부터는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주인이 세금을 제때 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지방세든 국세든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세금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의 국세 체납분 때문에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피해를 보는 이런 피해 건수가 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해서 중개업소에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주인이 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체납세금이 있다는 게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사항도 표준 계약서에 새로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여도 입주 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모든 세무서와 구청에서 체납세금 조회가 가능해졌다네요.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문제가 돼서 경매나 공매가 됐을 때 이제 임차인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다.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 당해세, 즉 세금 중에서도 그 부동산 자체에 있어서 발생되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세 등은 무조건 임대차 보증금보다는 선순위였습니다.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제 방안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잠깐 설명하면 당해세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고요. 근저당권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빌린 돈을 말하는데요.
집을 경매로 처분한 후에도 배당 순서가 있어 앞에서 돈을 가져가고 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죠. 이제는 조건부로 당해세와 보증금의 순서를 바꿔준다는데요. 자,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 달 이사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지금 확답을 안 줘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허그에서 이제 보증이행 안 해주면 가입을 해도 못 받아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있기는 하죠. 저도 이번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난처했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잘 몰랐어가지고 법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은 매달 1,6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헐값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더더욱 어려움이 뒤따르는데요. 이제 당해세보다 임차인 변제권이 먼저라면 보증금을 못 받을 걱정은 사라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세금이나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집행하는 공매와 경매. 그런데 제주도 지방법원에서 오피스텔이 100개가 경매로 나왔어요. 당해세가 3천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100억 원짜리 건물에 당해세가 3천만 원.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게 그다지 크진 않더라, 대부분. 문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당해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입자의 보증금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전제가 있어요. 이게 법정 기일이 빠르냐 안 빠르냐 여부가 또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이제 법정 기일이 그 세금이 빠르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또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그러면 결국에는 우선순위 법정기일과 확정일자 기준으로 결국에는 순위대로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임대차 계약보다 나중에 발생한 당해세만 후순위가 되는 조건이라서요. 모든 당해세가 임대차 계약보다 먼저 발생했다면 결국 우선 변제받을 수도 없다는 건데요. 날짜가 금전환권이 우선하면 그 상권 먼저 다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임대차를 변제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보증금을 전액 보전받기 위한 대응책은 사실 아닌 거죠. 변제할 금액 중 대부분은 근저당권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집주인이 처음 집을 살 때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국은 보증금보다 우선인 겁니다. 시세가 6억 원이었던 게 당시 이제 보증금 4억 원이었고 이제 시세가 4억 원으로 떨어졌다. 나중에 이제 경매가 나왔을 때 4억 원부터 스타팅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내 보증금이 그냥 다 날리는 어쩌면 다 날릴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채권 상계라는 제도가 있어요. 법원에다가 내가 원래 4억 원 배당받는 임차인인데 4억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 어차피 배당을 받는 돈이 4억 원이니까 돈 낸 것으로 내 보증금으로 그래서 이제 취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제 순위가 밀려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짐을 떠안 듯 본인이 살던 집을 스스로가 낙찰받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빌라왕 사례가 사실은 너무 건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전세 구조의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든 거죠. 국가 차원에서 그나마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세금적인 부분을 이제. 하지만 보증금은 사실 체납세금 때문이 아니라 보증금 자체가 매매가와 비슷해 처음부터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허점을 노린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전세 사기뿐 아니라 그 빌라를 담보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전세 사기 수법.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할 텐데 말이죠. 전입 신고를 하고 그 해당 물건이 인도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그 대항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그 당일이 아니고 그 다음이란 말이죠. 소유권자나 임대인이 이제 뭐 나쁜 말 악의를 가지고 뭐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거나 하면 우선 변제권은 뒷순위로 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런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은행은 이제 대출을 발생시킬 때 그 확정일자 부분을 이제 확인합니다. 세입자 몰래 대출 받는 걸 막기 위해 앞으로 5월부터는 시중은행들이 담보주택의 확정일자 부여를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하게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해서 금융기관의 어떤 실수가 발생을 할 경우에 여전히 이제 피해를 당할 여지는 남아있다.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바꾼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에서 완전히 세입자들이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좀 더 튼튼한 제도 마련으로 전세 사기 피해 더 이상 뉴스에서 보이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했다는 사례가 온라인상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단체 급식 후 집단 배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나 배탈 증세를 보였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요즘 논란거리죠. 방울토마토 몇 알 먹었을 뿐인데 심한 복통에 구토까지. 워낙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방울토마토 미스터리라고도 불렸는데요. 실제 아찔한 경험을 했다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쯤 자다가 속이 미식거려서 깬 적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일어나서 물도 먹어보고 이게 구토 증상이 너무 안 없어지더라고요. 집에서 먹은 건 없거든요. 같은 증상은 아내에게도 나타났는데요. 배도 아프고 토도 몇 번 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방송 보니까 토마토 관련해서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건가 싶더라고요. 평소 간식으로 즐겨 먹던 방울토마토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 소문도 무성한데요. 한간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벌써 수차례 발생해 그 까닭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데요. 과연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존재할지 따져본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근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토마토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노지에서 일반 땅에서 야외에서 막 하다 보니까 세상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시설 안에다 가둬놓고 하는 것은 살모넬라가 들어올 수가 없어. 여태까지 발견된 적이 없어. 국내 재배 환경은 앞서 본 세 곳과는 엄연히 다르죠. 그 때문에 살모넬라균, 즉 야생동물의 분변 등으로 인한 오염은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많은 사람들이 방울토마토를 먹은 뒤에 배탈이 났는데요. 진짜 이유는 바로 방울토마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1차 조사 결과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덜 익은 방울토마토에 함유된 토마틴이 복통과 함께 구토 증세를 유발한다.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요. 이 물질은 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은. 방울토마토에 독이 들어있다고요? 대체 토마틴이 어떤 물질이길래 먹었다 하면 탈이 나는 거죠? 솔라닌하고 토마틴하고 화학 구조가 비슷해요. 감자 쌍눈에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듯 방울토마토에는 토마틴 성분이 있는 거죠. 제일 흔한 게 이제 유장관 독성을 일으킨다고 증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설사나 구토 증상과 같은 위장 증상, 심하면 과량 복용하면 신경 증상도 이렇게 크게 오고. 이런 성분이 왜 굳이 포함돼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이 독은 약이 되죠. 토마토에서도 처음에 익지 않았을 때 파랗게 익지 않은 토마토에서 그 글라이코 알칼라이드 토마틴 성분이 많다가 라이코펜의 전구 물질이 토마틴이니까 기본적으로 도마도라고 하는 것이 대사작용을 하면서 토마틴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라이코펜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토마틴은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토마틴이 약간 남은 상태에서 먹었을 때는 왜 배탈이 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유장관에 직접 자극을 줘서 경련도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나고 구토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자극을 줘서 그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약한 독성이 있어서 자칫 노출될 경우에는 복통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섭취해왔는데 갑자기 논란거리가 된 게 의아하기도 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든지 자기가 생장하기 적절한 조건이 아니면 이제 식물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이토케미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수확기인 1월 하순의 적절한 조건보다 약 3도 낮았던 올해. 이 때문에 방울토마토는 토마틴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신뢰성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하고 연관이 되게 커요. 온도가 낮으면 이 토마틴이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얘가 축적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면 1월, 2월에 먹은 토마토는 다 구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도가 문제라면 같은 시기에 출하된 모든 토마토에 이상이 생겼겠죠? 어쨌든 이 품종 하나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품종은 전혀 문제 없어요. 크기가 크든 작든 품종이 뭐든 토마토의 성장 과정은 다 비슷하다는데요. 유독 문제가 된 이유는 뭘까요? 국내에서 올해 처음 출시된 이 품종,
먹음직스럽게 다 익은 상태였다는데 배탈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해당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단 3곳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만약 토마틴 성분을 먹었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독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명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량을 복용했을 때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독극물 이런 건 아니죠. 흡수가 안 되고 대부분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잘 또 회복이 되고. 물론 먹은 직후에는 몸이 좀 괴로울 수 있지만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토마틴을 항암제와 병합해서 사용하면 항암, 항균,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신약 후보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분들을 위해서 방울토마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법 알려드리죠. 쉬워요, 사실은. 입에다 딱 넣는데 쓰다. 그럼 안 먹으면 돼. 딱 느꼈을 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쓴맛 나는 방울토마토는 출하를 제한시키고 잦은 회수를 권고한 상태니까요. 이제 걱정은 내려놓고 방울토마토 마음 편히 드세요. 이탈리아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들의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라고 하는데 당산화수도 좋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이나 이런 것도 좋고 칼로리까지 낮으니까 15개에서 20알 정도 이내로 드시는 게 좋고 공복에 드시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만 기억하세요. 적당하게 드시면 별 탈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가수 현미 씨가 이틀 전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요계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밥한개,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등 신금을 울리는 가창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던 가수 현미 씨가 85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자택에 현미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팬클럽 회장이 발견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100살까지 건강하게 노래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방송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했기에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동료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침통한 분위기였는데요. 우리끼리 계속 얘기를 해요. 믿겨지지 않는다고. 10일 전까지도 같이 식사하고 만났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전날까지 노래하시고 신나게 노래하시고 그러니까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뭐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안 했죠. 바로 이 모습이 사망 바로 전날 모습입니다. 김천에서 열린 실버 효도 콘서트에 참석해 무료 공연을 했던 현미 씨. 정정한 모습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때 우리가 젊고 어렸을 때 24살, 3살 때니까 그러나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나 가는 세월은 누가 맞겠습니까? 그 세월에 맞게 우리가 행복하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잘 지나는 그게 참 행복한 거예요. 내일 일은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1960년대 대중가요계를 이끌며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현미 씨는 국민 가수이자 가요계의 디바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내 쇼를 할 때는 이제 항상 떨리지, 항상. 근데 이제 무대 딱 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다 보면서 노래하고도 다 인사할 거 다 하고.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TV 출연은 물론 공연과 노래 교실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2027년 데뷔 70주년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현미 씨. 후배 가수들도 SNS를 통해 고인을 추억하며 애도했습니다. 가수 현미라는 분은
평생을 여러분들의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눴던 그런 가수세요. 그걸 누구보다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신 그런 가수셨고요. 그런 큰 별로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 현미 씨의 빈소는 해외에 거주 중인 두 아들이 기욱하는 대로 마련되며 장례는 가수 협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정엄마의 친정엄마 김뽕란 역을 맡은 김수미입니다. 저는 친정엄마 뮤지컬에서 딸 미영 역할을 맡은 가수 별입니다. 두 사람이 모녀지간의 인연을 맺은 뮤지컬 친정엄마는 14년째 공연되고 있는 인기 뮤지컬입니다. 혹시 평소에 친분은 있으셨어요? 아니요. 거의 처음이에요. 아무래도 선생님은 이제 배우 연기 쪽을 이제 하셨고 저는 이제 가수 길만 이제 걷다가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저 영광이죠, 너무. 대간절 우리 딸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대요? 다요.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엄마와 결혼 후 엄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내가 유스럽게 뭐가 있어? 제가 18살 고3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평생 살면서 친정엄마에 대한 한이라는 그리움이 많았는데 이 작품 하면서 제가 무대에서 엄마를 부르는 대사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부르고 싶은 이름을 그때 한을 다 무대에 쏟아붓죠. 별세는 친정엄마가 뮤지컬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아픈 결혼은 싫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기도 하라 그랬어요. 이번에 이 작품 하면서 저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지만 엄마들에게도 누군가의 딸이었던 시절, 소녀였던 시절, 그 젊었던 시절이 있었구나를 한 번쯤 또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좀 느꼈어요. 김수미 씨는 맛깔나는 음식 솜씨로 주위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반찬하게 된 것도 전 엄마가 보고 싶으면 그 반찬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반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10번, 20번 하면 그 맛이 나와요. 근데 반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도 싸주고 누구 싸주고 이미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음식을 막 싸우셔가지고 그게 취미예요. 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려고. 김수미 씨는 공연장에 특별한 관객이 온다고 해 설렌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손주가 8살인데 프라하에 있다 봄방학이라 할아버지하고 보러 오는데 이 아이가 전혀 절 많이 닮았거든요. 감성이. 그래갖고 지금 벌써부터 막 가슴이 뛰어요. 사실은 외국에 오래 있어서 할머니가 뭐 배우라는 것만 알았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거든요. 우리 손주한테 그날은 더 잘할 거예요. 두 사람이 전해줄 웃음과 감동의 뮤지컬 무대 가족들과 함께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보시면 봄날에 푹 비가 와서 젖은 뿌리처럼 가슴이 훈훈할 겁니다. 뮤지컬 친정엄마 많이 보러 와주세요. 사랑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경남권이 5에서 40, 그 밖의 전국은 5mm 내외로 내리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네.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길이 미끄러운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